안녕하십니까? 총리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이커 선수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총리 출세했다. 페이커 선수하고 인터뷰를 다 하고 대상역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래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한 번 출세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아주 유명한 분을 우리 K컬처의 핵심인 K푸드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K푸드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K컬처의 진수가 K푸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이펙이 비교적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이펙의 성공에 여러 가지 기억할 대목이 있지만은 K푸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괜찮다고 한 황남빵이 지금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히트를 치고 있고 또 그 에이펙 과정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함께 이 극찬을 받았던 또 한국 치킨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홍준 관장님하고 우리 최희영 문화부 장관님하고 함께 아주 심혈을 들여서 했던 일 하나가 이 배우자들을 잘 케어하는 일이었는데요. 배우자들의 그러니까 정상 반찬은 워낙 유명하지만 배우자들 식사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어떤 음식 또는 레스토랑이 어디일까 하는 것도 이렇게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흥미로웠던 것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만났던 기업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룹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한 군데가 K푸드였고 또 한 군데는 K뷰티였습니다. 물론 K푸드는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양 공장에 가서 불당면을 직접 먹으니까 자동으로 뜨거워지긴 했습니다만 매워서 어쨌든 그때 K푸드와 관련된 기업을 하는 분들 또 K뷰티 우리 화장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굉장히 자신감, 에너지, 투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런 연장에서 오늘은 K푸드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대담할 인터뷰 이 일을 모셨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강민구 셰프님. 그리고 셰프님도 유명하지만 그 레스토랑이 엄청 유명하대요. 밍글스가. 네, 그 셰프나 저는 몰라도 저희 레스토랑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예, 네. 밍글스가 지금 미슐린 3스타가 우리나라에 하나인가요? 네, 현재는 저희 레스토랑 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에도 157개밖에 없다고 하는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홍콩이나 파리에서도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민간 외교 셰프가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다는 우리 강민구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유일의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이게 불과 10년 전 2014년에는 이 레스토랑이 지하 1층에서 물 새는 데서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이걸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선 시작 인사 겸 밍글스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의 감회 이것을 우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밍글스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강민구입니다. 2014년 11년 전에 레스토랑을 오픈했고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오너 셰프로서 그리고 우리 한국 음식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소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정말 이곳에선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셰프로서 너무나 영예로운 그런 평가 상을 받게 되었고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걸 더욱 잘 알리려고 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팀들의 이런 다 같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 오늘 이런 곳에 와서 총님도 뵙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음식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늘 꼭 뭐 이런 인터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개인적으로 좀 가까워지면 또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하는 첫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꿈이 뭐였냐? 네. 원래 셰프가 꿈이셨어요? 네, 저는 제 첫 번째 꿈은 요리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태어난 그 해가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는 제 모토가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나만 잘해도 된다 그런 걸 막 이제 알려주실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학원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해보고 싶은 걸 많이 해보고 적성을 찾아라. 그래서 태권도도 가고 피아노, 미술, 서예, 주산 뭐 이런 국영수 그런 학원은 당연했고 다 다녀보면서 네가 잘하고 싶은 걸 찾아라 이런 식이었는데 새롭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미술이나 서예 이런 걸 해보니까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안 든 거예요. 근데 물론 요리사면은 손 기술이 있어야겠지만 손재주보다 우선은 맛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했고 손기술은 제가 반복 합습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만드는 거 만들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그때는 만들어 보는 걸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요리사의 꿈을 가지기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맛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릴 땐 제가 좀 통통했었거든요. 더. 우리도 먹는 건 다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요리사의 꿈을 못 가졌을까? 아, 그래요. 네. 이거 조금 앞서가는 질문인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요리사 셰프가 되는데 꼭 손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셰프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딱 하나 원포인트 가장 중요한 자질이 이것이다라고 만약 한다면 그건 뭐예요?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지루해하지 않고 그 반복함 안에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느끼고 그 변화를 본인이 캐치할 수 있고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 안에서도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 그런 성격. 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어디에 축적의 시간인가 뭐 그런 것 얘기를 하곤 하는데 뭐 1000번, 10,000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질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리에는 특별히 그런 숱한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온 이 덕목이 특별히 더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요리사를 바라볼 때 그 셰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대중들한테 인식된 것도 사실 아주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리사는 결국에는 기술직이거든요. 시작은 거기에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칼질을 하고 재료를 손질을 하고 매일매일 그 재료들을 반복해서 손질하면서 그 재료를 이해하고 그걸 새롭게 만들고 적절한 조리 시간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내려면은 그 경험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반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반복, 그 흉년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전혀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정치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잘하시고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거길 따라다녔는데 100번이나 1000번쯤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매번 재밌더라고.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매번 새로 하는 것처럼 1000번, 10,000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처음 하는 것 같은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년 전에 지하 그리고 그 다음 2년 뒤에 1층으로 옮기고 그 지금은 2층에 자리 있거든요. 그리고 11년 동안 음식 스타일이며 메뉴며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제가 11년 전에
그 밍글스의 모토로 삼았던 부분은 그대로고 항상 인터뷰 때마다 어떤 음식을 하고 싶냐 질문 받으면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일관되게 제가 레스토랑을 처음 오픈했을 때의 목표나 제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저의 경험에 따라서 음식이 조금 변할지언정 그리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음식 스타일은 변할지언정 제가 하고 싶은 음식을 전달하고 싶은 저의 이런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끝에 가서 여쭤봐야 될 얘기를 자꾸 처음에 다시 물어보게 되네. 그러면은 그런 일관되게 지향하고 싶었던 일종의 아까 모토라고 표현하셨던 모토나 가치는 뭔가요? 처음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저희 아버지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직업의 선택에 기회가 있다기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뭘 하고 싶다고 직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선택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요리사라는 직업이 어찌 보면은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술직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생업으로서의 네. 요리사 이런 네. 게 사실 많았다고 네. 봐야죠. 맞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음식 안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같은 요리사라는 직업 안에서도 자기 실현으로서의 맞습니다. 측면도 네, 커졌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제가 자라왔을 때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도 들고 또 제가 요리를 한창 배우던 시기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우리나라의 원래 종주국이 아닌 곳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고 제가 눈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 강국으로서 성장해 나간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리를 하지만 요리사로서 내가 한국 음식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런 꿈을 누가 이렇게 주입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자라나는 그런 그 시대에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리사의 꿈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식으로 딱 전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경력을 보면 미국 마이애미 호텔에서 그게 리츠칼튼 네, 나가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부 일식당에서 최연소 총 주방장으로 제가 노부를 내가 가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노부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봤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한식으로 잡고 또 한국으로 돌아서 한식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을 할 때 파인다이닝 문화 하면은 항상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처럼 미식 강국이 항상 주목을 받고 그들이 정해놓은 파인다이닝의 공식으로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해외에 나가고 경력을 쌓고 요리를 시작한 그 시기 한 20년 그때쯤부터 스페인이나 북유럽 지역에서 심지어 남미 지역에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기존의 파인다이닝 문법이 아닌 본인들의 자국의 음식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파인다이닝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그런 미식을 뉴 스페니쉬 퀴진, 또 북유럽의 지역은 뉴 노르딕 퀴진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레스토랑들이 본인들 자국의 음식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파인다이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게 된 거죠. 그 변화를 보고 나니 나도 한식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식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내가 새로운 한식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고향에서 한국의 농부들과 한국의 식재료 생산하는 분들, 한국의 전통주를 만드는 분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 팀과 함께 나의 고향에서 하는 게 진정으로 새로운 한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인다이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파인다이닝은 우리나라 말로 보통 어떻게 번역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파인다이닝을 고급 한식, 고급 식당? 고급 식당? 뭐라 해서? 정식? 미식?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 근데 하여간 파인다이닝이라는 네. 말 자체가 특정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요리 강국이라고 하는 몇 나라의 음식에 쓰였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강 셰프님이 이렇게 한식을 딱 집중하기 시작할 시점에는 조금 더 각 나라에서 잘 만들어진 음식들로 좀 확산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딱 생긴 그 시기였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한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 네. 음식을
그 나라에 가서 취직이 돼서 했거나 또는 공부를 했거나 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닌 나라들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력은 저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유학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조리학과로 4년제를 졸업한 국내파고요. 해외 경험은 해외 취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해외 무슨 요리 학교 이런 거 다녀서 간 게 아니고 네. 그렇게만 해서 외국의 무슨 좀 좋은 식당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서 지금 정도 위치 올라간 경우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유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해외 취업을 처음에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노브라는 곳에서 비자를 되게 잘 받게 돼서 지금은 비자를 받기가 더 까다로운데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갔던 지역은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닌 마이애미 지역이어서 처음에 네. 미국부터 네, 시작한 맞습니다. 거네요? 미국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그 스페인 레스토랑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견습을 했습니다. 인턴십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변화를 몸소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스페인 레스토랑이 어떻게 전통을 재해석해서 혁신을 하는지, 전 세계 미식에 어떻게 강한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미국의 노브라는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는데 노브 레스토랑에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를 바하마라고 하는 캐리비안에 있는 지역의 노브 지점의 총주방장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시 휴가를 내고 3개월 동안 스페인에 다시 가서 또 견습을 하고 그리고 다시 회사를 복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스페인? 네, 다시 미국 돌아왔다가 다시 스페인에 갔다가 이제 바하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내에 와서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네, 맞습니다. 돌았나요? 네,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일했었고요. 실제 시작은 한국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부터 시작을 했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고 군대에선 취사병이 나오고 그리고 호텔에서 운영하는 외식 사업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네. 이건 어떻게 돼요? 쭉 과정 중에 국내에서도 있고 저 외에서도 있고 저 일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내가 가장 꼽는 나의 어떤 그야말로 스승이다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요리 시작할 때 요리 알려주셨던 분들도 물론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밍글스를 오픈하고서부터 제가 한식에 대해 더 많은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려주신 두 분이 계세요. 평생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요리 한식 하셨던 조희숙 셰프님과 또 넷플릭스에 나오셔서 유명한 정관 스님이라고 서찰 음식의 대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한식 요리를 실제로 밍글스 오픈하고 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으로부터 배운 것에 가장 정수라 그러면 뭘까요? 우선 제가 그 두 분을 뵙고 많이 놀란 거는 와, 한국 음식이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시대에서 먹던 한국 음식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먹는 한식은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들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드셨던 한식에서 와, 이런 재료로 이런 조리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또 한국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장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간장, 된장, 고추장. 네. 장은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저는 가끔 궁금하던데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통상 먹는 건 요 정도인데 네. 한국 음식이 굉장히 다채롭고 창의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채로움과 창의성이 실제 예를 들어 음식이 쭉 이어져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그냥 민간 음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딱 아는 수준의 거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채로움과 창의성을 실제로 문헌에 있는 걸 찾아서 발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실제로 그게 다 과거에 있었던 음식들이 그렇게 다채롭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조리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현대에는 먹지 않는데 와, 이런
재료로 이렇게 조리법, 그리고 이런 재료들과 이런 재료들을 조합해서 먹었다고 할 만한 놀라운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현대에서는 그만큼 구할 수 없는 재료들도 있고, 또, 재료 자체를? 네, 그리고 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상업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없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지금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외국 생활도 해보고 외국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면 늘 느끼는데 가장 보수적인 게 입맛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이 진짜 늘 어디 가서 저는 메뉴도 먹어본 것만 시키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다채롭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시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 가장 보수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K푸드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령 요새는 뭐 김치니 비빔밥이니 뭐 다 포함해서 많이 확산되는데, 글로벌하게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아시아면 아시아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음식의 어떤 보편성이랄까? 그 포인트가 뭘까요? 그 한국 음식은 한 막걸리가 한창 유행했을 시절에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K드라마가 영향력을 좀 많이 줬던 한 10몇 년 전, 20년 좀 안 된 그 시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그 한국 음식이 퍼졌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동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음식 맛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나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의 맛의 그런 팔레트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중식과 일식이 다르긴 하지만 서양의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비슷한 포인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저에 뭐 밥국을 놓고 찬을 먹는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음식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지역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한국 음식은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고 중독적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먹어도 당장 먹었을 때만 맛있는 게 아니고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고, 하지만 매력적인 감칠맛도 있고 또 다시 먹고 싶을 만한 그런 중독적인 매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 음식이 단순한 유행은 아니고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한국 음식이 가진 매력은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때 맛있고 먹고 나서 속 편하고 먹고 나면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먹을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한국 음식은 이제 칼로리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가 저희가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한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채소, 그리고 채소를 발효한 음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이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장 같은 경우도 콩을 발효해서 만든 양념이거든요. 소스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한상 차림에서 기본적으로 밥, 국, 반찬들을 두고 보면은 거의 70%가 채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듣다 생각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가령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가령 일식, 소위 스시, 그다음에 중식, 그다음에 가령 뭐 베트남 쌀국수, 뭐 태국 음식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식의 가령 스시다, 회다, 이게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상당히 선호해서 먹잖아요. 굉장히 고급 음식이 됐죠. 고급 음식이 됐죠. 음식에 있어서 중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구나.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스토랑 차원에서 좋은 어떤 레스토랑들이 생겨서 한식을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무슨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제품으로 양산되는 것, 그 각각의 한국적 맛이 이렇게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되는 데 있어서의 넘어야 될, 또는 주로 이거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걸 유념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들은 뭐예요?
맛에서라든가 뭐 한국 음식 자체가 가진 경쟁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선택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 식문화가 단순 유행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길게 오랫동안 가서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안으로 스며들 수 있을지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두고 보면은 크게 미식 국가로는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유럽을 비교해 보자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가장 고급의 문화를 미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물론 고급 요리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우리가 피자나 파스타 같은 걸 굉장히 쉽게 먹잖아요. 그 포지션을 전 세계에서 중국 음식이 하고 있는 건 거예요. 한국은 어떤 포지션이냐 봤을 때 그 둘과는 또 다른 포지션으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낸 곳이 이제 스페인, 아까 말씀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미식은 실제로 그런 미식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포지션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스페인의 식재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의 식품 산업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새로운 덴마크 미식 운동이 발전을 하면서 유기농 식품 산업이 굉장한 성장을 이루면서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산업의 선두 부분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현재 한국 음식이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대중적으로 라면이나 이런 많은 식품들도 수출하지만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야 네, 된다. 결국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부탁을 받고 하청으로서 생산 기지로서 역할했던 시기는 이미 예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 하이컬처의 문화를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니까 과거 일식의 경험이나 중식의 경험이나 이렇게 어떤 나라의 음식 문화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는 프리미엄이 우선 좀 퍼지고 나서 그게 대중화되는 그런 경로를 대부분 밟나요? 결국에는 양쪽이 다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식은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 숫자가 일단 많았고. 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또 소비해 줄 수 있고 그거를 또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될 수 있고 값싼 가격에 많은 이제 음식을 생산해서 보여줄 수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일본의 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프리미엄화 전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로 일본의 식재료들도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되었고 그걸 실제로 많이 알렸고 또 술만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사케를 프리미엄화시키고 또 좋은 식재료를 프리미엄화시키는 게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럴 때 이걸 더 안착시키고 딱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은 프리미엄화 전략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제 그런 말씀. 대중화대로 하되 프리미엄 전략에서 하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양 측면이 다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화 전략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프리미엄화 전략과도 연동될 텐데 셰프 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우리 강 셰프님처럼 우리 한국에서 배워서 외국 나가서 많이 이제 실전을 쌓고 그러면서 성장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K푸드 세계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한식 전문 셰프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험상이나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젊은 후배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할 때 특 셰프의 꿈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코스를 자기가 잡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 한식에 한번 집중해라 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일정하게 앞으로 이제 후배로서 셰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뭐 팁이랄까 충고랄까 이런 게 있다면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양성 과정에 있어서 더 거둘 수 있는 대목이 뭐가 있는지 그런 교육과 양성의 측면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실래요? 네. 대한민국의 조리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대랑 아마 4년제 대학교 그리고 이런 조리과. 조리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조리학과들이 커리큘럼이 비슷하고
또 각각 학교마다 이 학교에 가면 어떤 걸 특별하게 더 배울 수 있다라는 약간 특성화된 게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한국 음식 이런 문화가 많이 부상하고 관심을 받는 것에 비해서 한국 음식을 가르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레스토랑 오픈하고서도 한식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만한 교육기관이 없었고 그걸 저한테 많이 문의하면서 한국 음식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라고 문의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디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혹시 뭐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그런 질문을 다시 받는다면 그래도 어떤 데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예를 들어 예시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어떤? 한국 음식을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배우고 싶은 그런 학교가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정부 업무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보고를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송미령 장관이 수라학교라고 하는 앞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해외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전 세계에서 딱 브랜드가 될 만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그 무슨 거의 유엔 대학 수준의 그런 글로벌한 한식 학교를 만들면 어떠냐, 그렇게 키우는 거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수라학교가 지금 어느 규모로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만드는 건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은 그렇게 공부를 딱 여기 가서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대표 한식 학교가 없다? 네. 그게 너무 슬픈 일인 아니 근데 거죠. 그거는 우리 혹시 광 셰프님 생각이고 실제로 그 많이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학교에서는 바로 우리야 혹시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요? 특성화된 한식으로 특성화된 학교는 없습니다. 한식으로 특성화된 데가 없다. 조리고등학교, 조리대학교에서 훌륭한 학교는 물론 있지만 한식으로 특성화된 학교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요리를 배운다 이러면은 프랑스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아니면 학원이 있는 학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결국엔 프랑스 요리를 다 배울 수 있는 학교와 학원이 있는데 그리고 일본 요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런 미식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런 학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전부. 이런 학교를 만드는 거는 약간 또 다른 제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우리 강 셰프님이 그것의 전문가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강 셰프님 만약 생각하실 때 그런 한식을 배우는 아주 대표적인 학교를 만든다면 그거는 대학이다 아니면 무슨 전문 요리 학교다 무슨 학위 과정이다 아니면 어떻다 외국의 예를 보면 딱 어떤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있나요? 네, 모델로 삼을 만한 지금 게? 일본으로 보면은 치즈 요리학교라고. 치즈 요리학교? 예, 치즈. 치즈? 예, 치즈. 가장 역사가 오래됐기도 하고 실제로 오사카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국내에 있는 무슨 요리 학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조금 더 제도화된 그런 수준이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오래 일했던 그런 전문적인 셰프들을 그 학교로 모셔와서 또 커리큘럼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세계 3대 학교 요리학교라고 불리는 곳이 일본으로 보면 치즈 요리학교 또.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는 학원이 그냥 르꼬르동 블루라고 하는 학원도 있고 아니면은 르꼬르동 블루가 저 음식 일반을 다 하나요? 네, 일단 프랑스 요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아시아 요리도 커리큘럼 전체에서 섞여 있습니다. 거기 빵도 있고 그렇죠? 네, 제과도 있고 제빵도 잘 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거기서 빵 배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류의 우리 한국 음식 요리 학교가 딱 그렇다라고 할 만한 지금 요리 학습 기관이 없다 이거네요. 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요리 학교나 이런 기관을 만들면 좋겠는데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 자문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신 바는 없나요? 계속 얘기는 이제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구체화되진 못했고 결국에는 이게 문화 산업이고 좀 길게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하기에는 어쨌든 단기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길게 지속되기는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도움을 주셔도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같이 그거를 같이 결합을 해야 되겠네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후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겠다고 한 수라학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광시프님의 좀 어떤 말씀도 좀 자문을 더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요청이 있거나 기회가 되면 꼭 좀 말씀 주세요. 그 생각났는데 꼬르동블루 말고 페랑디라고 하는 또 요리 학교가 있어요. 페랑디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것도 프랑스인데 그곳들이 또 좋은 점은 학비가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유명한 학교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배울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 취업을 했을 때 그만큼 돈을 못 버는 직업의 상위에 세 개 중 하나가 요리사더라고요. 네, 그게 배우는 데는 돈 들고 벌지는 못하고. 그게 그 예전에 그것도 참. 네, 그런 예술하시는 분들,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요리는 하고 싶은데 공평하게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대로 된 한식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존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지금 여기 바깥에 같이 지켜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총리실 스태프들도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 수라학교 관련한 이번에 그 농림부에서 보고한 내용 저한테도 한번 다시 좀 갖다 주시고, 학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강 셰프님을 포함해서 이런 전문가 자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시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고, 이거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세요. 아까 장 얘기 나왔는데 저는 장도 좀 사실 신기하더라고. 이 장이야말로 한국적인 맛이면서도 진짜 외국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장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한다니까 한번 장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관심 갖는 이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는가, 걸림돌이 혹시 없는지 이런 등등을 좀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해외 생활을 할 때 물론 장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딱 된장찌개 아니면 지역볶음, 닭도리탕 그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고기에 찍어 먹는 쌈장이라든가. 근데 제가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재료는 뭐 현지에서 다 구해서도 한국 음식을 할 수 있어도 한국에 장이 없으면 한국 음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 음식을 한다는 것은 곧 장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밍글스를 오픈하던 때에도 한국의 음식을 새롭게 재해석할 때 장을 활용해서 새로운 해외 식재료랑도 대입을 해보고 새로운 조리법이랑 대입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장은 한국 음식에 빠질 수 없기도 한데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문화 안에서도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식을 한다 하면 일단은 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본이다. 네. 그 장을 굳이 다른 나라 음식에서의 무엇과 비교한다면 뭘까? 소스라고 하고도 좀 다른 거죠. 네, 결국에 뭐 비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미소라든가 일본의 소유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는 그냥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도 해외에 소개될 때는 코리안 미소, 코리안 소이 소스라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 장이 장 자체로 간장, 된장이라고 불린 지가 실제로 지난 10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비교한다면 일본의 미소 정도에 비교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미소에 비해서 우리의 장이 각 음식, 한국 전체에 대한 적용 범위가 일본의 미소보다도 더 넓나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본의 미소는 일본의 요리에 적합한 소스인 거고 소스이자 재료인 거고 한국의 장은 한국 음식에 적합한 이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당연히 미소는 일본용, 장은 한국용인데 일본 음식이라고 해서 미소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국 음식이다, 한식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됐든 거의 대부분 간장은 거의 들어갑니다. 간장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한국의 간장. 의미 있는 요리에는 다 장이 들어간다. 네.
근데 그 장이 들어가는 것이 다 일반적인 세계인의 입맛에 맞출 수 있다. 네, 그 한국의 장이 짠맛도 있지만 그 안에 감칠맛이 굉장히 깊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서양 요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끓이는 정성 들여 끓이는 소스나 육수들이 있는데 며칠 동안 걸려서 만든 정성 들이게 만든 소스와 비슷하게 짧게 끓여낸 이런 채소 육수에 한국의 간장을 로 간을 하면은 또 깊은 맛이 나요. 그 이유는 며칠 동안 끓인 프로세스만큼 한국의 간장은 뭐 3년이면 3년, 5년이란 세월의 맛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장을 육수 안에 이렇게 약간의 간만 줘도 굉장히 깊은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는 건 거죠. 그게 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감칠맛 이 말씀을 듣다가 네. 야, 감칠맛이야말로 영어로 번역하기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외국 생활을 할 때 또는 외국에 가서 살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병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아픈가를 설명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여기가 막 은근하게 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뭐 가리는 거 설명이 어렵단 말이에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네. 근데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게 맛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는 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령 음식을 했어요. 외국 사람의 맛을 봤어요. 거기서 하는 한식 음식이든 뭐든지 제공할 때 한국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 맛에 대한 품평을 외국인이 하고 그거를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정확하신데 이 한국 음식을 이제 한국 음식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너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10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10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3만이라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레스토랑에서 우선은 다양한 식재료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데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식재료 단어로 이미 통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는 다이콘이라 불리고 뭐 다시마는 곤부라고 불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거 곤부라고 알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다시마라고 불리는 거다 하면서 뭐 저희 메뉴판 안에는 그거를 한국 식재료로 한국말로 표기를 한다든가 그런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가 메뉴 설명을 할 때 길게 설명을 하면 손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저희는 QR로 이렇게 핸드폰과 연동이 되면은 저희 레스토랑 메뉴를 자세하게 디스크립션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두부를 보통 영어로 토프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두부라고 설명을 하고 또 이 된장도 절대 코리안 미소라고 불리지 않고 된장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감칠맛도 결국엔 일본말로 우마미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마미? 네, 저희는 감칠맛이라고 쓰고 이 책 저희가 영문 쓸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는 표고버섯도 표고버섯이라고 쓰이고 두부도 두부라고 쓰려고 했고 또 된장, 간장, 고추장처럼 우리의 한국 음식에서 쓰이는 이름들을 그대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모르는 단어가 아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 계속 이제 다 같이 저 말고도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표준화된 영문 단어들이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한국 음식의 표준이 있긴 합니다. 이 책이 우리 강 셰프님이 지으신 책인데 네. 이거 한글 책은 제목이 장이면서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빚어낸 그 체계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영문으로 한 거죠? 다른 책은 아니라 영문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걸 먼저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 딱 시작됐을 때 이제 영업을 하더라도 외국 손님도 오지 않고 너무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한국 음식을 손님들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소개시키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하지만 영상 미디어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고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서 쓴 책이고 그래서 미국에 먼저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을 그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더 소울, 저 코리안 쿠킹의 소울 거의 무슨 정수 영혼이다 이렇게 네. 하셨네요. 시간이 어느새 상당히 지나가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술.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K푸드 관련해서 20대, 30대 분들이 K푸드 관련한 새로운 스타트업 벤처를 국가에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고 지원해서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K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사실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거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강 셰프님도 그 술 페어링, 네. 우리 술 페어링 뭐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술이 제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좀 역점을 들여서 하고 있달까 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술을 소개하는 곳이잖아요. 네, 11년에 오픈할 때 한국 음식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레스토랑, 새로운 한식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 주류 저희 같은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인데 와인으로만 페어링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우리 술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각각의 음식마다 한국의 전통주를 한 장씩 페어링하는 시도를 저희가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음식마다 네, 한 코스가 나오면 그 음식에 맞는 전통주를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코스가 11코스면 11개의 전통주가 나가는 겁니다. 좋아들 하시겠네요. 11년 전에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었어요. 전통주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그런 좋은 품질의 술이 많이 없었는데 매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전통주가 한번 생기고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음식하고 네.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술이 페어링이 잘 맞춘 한 두세 가지 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런 다이닝 레스토랑에 오시면은 보통 이제 서양식일 경우에는 이런 샴페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하회텔 모양의 안동 소주를 가져와서 안동 소주에 토닉 워터 그리고 귤을 바삭하게 말려낸 귤칩이랑 귤의 껍질 부분을 같이 넣고 안동 소주 칵테일을 만들어서 처음에 드립니다. 그러면 안동 소주에 저 토닉 워터 넣어서 네. 그래서 드시게 되면은 청량함도 같이 있으면서도 소주의 향이 아로마틱하게 잘 살아나서 입맛을 딱 돋아주거든요. 그래서 샴페인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걸 앞에서 손님 앞에서 이렇게 쉐이킹을 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보는 요소의 즐거움도 있고 또 그런 그 앞에서 차갑게 만들어진 한국의 소주 칵테일을 다양한 한입 요리들이랑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연히 좋아하시는 술인데 요새는 프리미엄 막걸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프리미엄 막걸리와 저희가 뭐 막걸리를 넣고 만든 갑각류 새우 소스에 같이 새우 구이를 같이 곁들여 드리는데 그거는 오히려 막걸리는 전이지 하는 거랑 다르게 와 막걸리는 이렇게도 페어링이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재밌게 많이 드십니다. 아,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맞춤이 아니라 네. 아닌 경우의 음식하고도 잘 맞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조합인데 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것만큼 또 즐거운 일도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시간으로 딱 따지면은 바로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혹시 오늘 저 아주 쉽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레시피가 네. 있나요? 그게 혹시 오늘 이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건 어려워요. 가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먹지도 못했는데 이거 한번 요거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네, 이거는 고추장이 들어간 슈인데요. 겉에는 설탕이랑 버터를 넣고 만든 크러스인데 거기 고추장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크림이 들어가 있고 간장으로 글레이즈한 견과류가 있어서 드시면은 달콤한데 마지막에 매콤한 맛이 살짝 나실 겁니다. 매콤한 맛도 있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죄송한데 요거 제가 조금 맛보는 사이에 계속 레시피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추천드릴 만한 메뉴는 한국 음식에서 전통 음식도 있지만 스토리가 담긴 이민자들의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생일이라든가 좋은 날에 LA 갈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LA 갈비는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저희 그 윗세대 분들이 한국의 맛이 그리워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갈비를 자르는 방식을 바꿔서 한국 양념을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음식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되게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이민자 분들의 그때 이민했을 때 당시에 그 어려운 생활들 그리고 고국에 대한 향수 그런 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LA 갈비가 저 어릴 때만큼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고기가 다양해지면서. 맞아요. LA 네. 갈비가 옛날엔 최고였는데. 네. 그래서 LA 갈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LA 갈비를 겨울이니까 계피를 살짝 넣어서 약간 크리스마스 향이 나게끔 한번 생강 시럽이나 계피를 살짝 넣어서 크리스마스 맛이 나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피를 넣어서 그거 한번 다들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이걸 먹었잖아요. 네.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네. 아니, 먹고 나서 막판에 고추장 맛에 매콤한 게 딱 나는 거예요. 처음에 달콤하다가 야 이거 정말 특이하네. 이게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장이 물론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서 한국 음식에만 많이 쓰이면 좋긴 하겠지만 장이 이런 쿠키에도 쓰이고 그들의 일반 음식에서 쓰이면 어쨌든 한국의 식문화가 알려지는 거고 우리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꼭 완성된 어떤 하나의 요리로서의 한국 음식 K푸드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장 그 자체로서도 맞습니다. 다양한 음식의 범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겠네요. 왜 장을 이런 데 쓰냐,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의 가능성을 넓게 펼쳐주시면은 훨씬 더 우리 식문화가 우리 K푸드가 더 많은 곳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랐다고 표현했는데 마지막 맛이 아주 절묘했어요. 네. 셰프로 사는 최고의 행복을 표현해 주신다면 뭔가요? 행복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과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이 일이 매일매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슐랭 가이드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평가받는 시스템이죠?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네요. 네. 이거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또 평가의 척도겠네요. 네, 계속 일관되게 좋은 음식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꾸준한다는 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셰프로서의 덕목, 그게 꾸준하고 매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는 부분들, 매일매일 하면서 새롭게 나를 발견해 나간다는 것처럼 식당 운영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사실 요리 자체는 저는 너무 좋은데 레스토랑 운영할 때는 기쁜 마음과 함께 동시에 부담도 느끼면서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이렇게 유명해진 셰프로서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 또는 이제 죄송하지만 올해 몇 학년이세요? 제가 4학년? 네, 41살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딱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이후의 인생을 쭉 생각하면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목표? 꿈?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은 요리사가 되겠다를 넘어서 내가 이걸 이뤄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 너무 감사한 평가 있었으니까 저희 레스토랑 좋은 평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또 가능하다면은 요리 시작하고서 제가 첫 목표로 했던 저의 경험을 담아서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40대면은 셰프로서 되게 더 많은 것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때 됐을 때 한국 미식에서 더 많은 이런 발전을 이루어서 조금 더 후배 세대가 파인다이닝 셰프가 된다거나 이쪽 외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좋은 길을 많이 열어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셰프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뭐이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제 질문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셰프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진 막건 최고의 레스토랑의 어떤 그 경영자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좋은 학교에서의 어떤 스승 하여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요리계에서 셰프로서의 여러 측면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고 싶으세요? 제가 나중에 뭐 은퇴를 하거나 뭐 혹여 나중에 이렇게 제가 뭐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강민구 셰프 하면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음식 영역을 조금이라도 확장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는 셰프이고 싶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조금 마칠 시간이 됐기는 했는데 좀 아쉽네요. 더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강민구 셰프님 이렇게 뵈서 너무 좋았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러한 꿈을 꼭 이뤄 가시길 바라고 그런 꿈을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 때 꿨으면은 못 이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강 셰프님의 개인적인 꿈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차원이든 다 뒷받침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아까 마지막에 깜짝 놀란 이 쿠키도 너무 감사했고 아까 알려주신 그 계피 LA 갈비 레시피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근데 밍글스가 가격이 좀 세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네. 쉽게 못 가겠더라고. 근데 저희가 손님이 27분, 8분 오시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36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는 수준으로만 돼도 사실 파인다이닝 중에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만 되는 정도 수준이라 정말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만드시고 네. 제가 평생에 한번 정말 기념할 만한 날에 가서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받으세요. 제가 꼭 한번 돈 좀 모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다시 한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민구 셰프님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응원의 박수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